X 게시물 22건. 지난 3주 동안 이재명 대통령이 올린 글 숫자예요. 그중 10건이 부동산이었습니다. 새벽에도 올리고 국무회의에서도 말하고 타운홀 미팅에서도 말하고. 근데요, 이걸 하나하나 떼어서 보면 또 정책이네 하고 넘어가기 쉬운데 타임라인을 쭉 놓으면 조금은 다른 그림이 보입니다. 한번 보시죠. 1월 25일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 오산이다. 1월 29일 6만호 공급 대책 발표. 2월 3일 정책 수단은 얼마든지 있다. 2월 5일 똘똘한 한 채에 갈아타기 안 하는 게 이익이다. 2월 8일 수백 채씩 집 사 모으는 게 이상하다. 2월 9일 등록 임대 영구 특혜 공평하지 않다. 2월 10일 전세 낀 매물 실거주 유예 국무회의 확정. 2월 12일 재경부 합동 브리핑. 5월 9일 이후 예외 없이 중과. 보이시나요? 이건 즉흥이 아닌 것 같죠? 일종의 설계도 같습니다. 이전 두 편에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금만으로는 안 된다. 공급만으로도 안 된다. 그럼 시청자분들은 당연히 이런 질문을 하실 겁니다. 그럼 뭘 해야 하냐? 이번 정부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내놨습니다. 그것도 종합 선물 세트로요. 오늘은 그 설계도를 펼쳐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종합이면 이번엔 진짜 되는 건가?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복습을 좀 하겠습니다. 이전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을 위해 핵심만 빠르게 짚고 갈게요. 첫 번째는 세금만 올렸을 때, 문재인 정부 때 이미 해봤습니다. 양도세 중과 종부세 강화 거의 다 꺼냈어요. 결과는요, 서울 집값 2배 가까이 폭등. 왜 그랬을까요? 세금이 너무 무거우니까 다주택자들이 오히려 안 팔았거든요. 이 세금 내느니 차라리 안 판다. 매물이 사라졌습니다. 비유를 해보자면요, 출구에 톨게이트를 세웠는데 통행료가 너무 비싸니까 아무도 나가질 않는 거예요. 주차장은 점점 꽉 차는데 차는 안 빠지는 거죠. 공급이 없는 세금은 반쪽짜리입니다. 두 번째는 공급만 약속했을 때, 3기 신도시 30만호 발표했을 때 기억나시잖아요? 유례없는 물량이었습니다. 근데 발표하자마자 주변 집값이 먼저 뛰었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실입주는 10년 뒤인데 기대감은 오늘 반영되거든요. 환자한테 10년 뒤에 좋은 병원 지어줄게 라고 하는 거랑 비슷해요. 지금 아픈 건 안 나서요. 공급 발표는 신호이지 실물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 유예를 반복했을 때, 이건 가장 뼈아픈 교훈입니다. 2022년부터 양도세 중과를 매년 1년씩 유예했어요. 올해만 하면서요. 4년이 지났죠. 시장은 뭘 배웠을까요? 올해도 연장하겠지. 내년에도 또 연장하겠지. 늑대가 온다고 4번 외치면 5번째는 아무도 안 도망가잖아요. 신뢰가 무너지면 아무 카드도 안 먹힙니다. 이 내용을 살짝 정리하면요, 세금만 올렸더니 매물이 잠겼어요. 공급만 약속했더니 10년을 기다리게 됐고요. 유예를 반복했더니 아무도 안 믿게 됐죠. 이재명 정부가 과연 이걸 모를까요? 모르기는커녕 이 세 가지 실패를 정확히 읽은 흔적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엔 하나씩이 아니라 동시에 꺼냈죠. 이번 정부가 꺼낸 카드는 총 4장입니다.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 카드는 채찍이에요. 양도세 중과 부활. 5월 9일 이날 이후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에서 집을 팔면 기본세율 최고 45%에 중과세율이 붙어서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최대 82.5%예요. 10억 벌었는데 8억을 내야 하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물론 조건에 따라 달라지지만 최고 구간은 거기까지입니다. 2월 12일 재경부 합동 브리핑에서도 확정됐어요. 세제실장이 딱 한마디 했습니다. 5월 9일 이후 체결되는 매매 계약에는 예외 없이 중과 적용된다. 4년간 올해만 하던 유예를 끊겠다는 겁니다. 시장에 신뢰를 심으려면 한 번은 진짜로 실행을 해야 되겠죠. 노림수가 뭘까요? 3월에서 4월에 급매물이 쏟아지게 만드는 겁니다. 실제로 효과가 나오고 있다고 해요. 아실, 아파트 실거래가 사이트인데요. 여기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매물이 1월 23일 5만 6천 건에서 2월 11일 6만 1천 건으로 늘었어요. 20일 만에 약 5,500건이 쏟아진 겁니다. 근데 리스크가 있죠. 5월 10일 이후에는 세금이 너무 무거우니까 오히려 안 파는 사람이 늘 수 있어요. 매물 잠김이죠. 문재인 정부 때 봤던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채찍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두 번째 카드가 필요하겠죠. 두 번째 카드는 우회로 차단입니다. 임대사업자 특혜 제한. 양도세 중과가 부활해도 빠져나갈 구멍이 하나 있었습니다. 등록 임대사업자.
이분들은 기준 시가 요건을 맞추고 임대료 5% 증액 제한을 지키면 양도세 중과에서 빠져요. 근데 진짜 문제는요,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도 이 혜택이 계속된다는 겁니다. 10년 뒤에 팔아도 20년 뒤에 팔아도 중과 없이 기본 세율만 내면 됩니다. 사실상 영구적 특혜인 거죠. 앞문에 자물쇠를 달아봤자 뒷문이 활짝 열려있는 격이에요. 서울에만 이런 등록 임대 아파트가 국토부 기준 약 43,000세대, 서울 전체 등록 임대주택으로 따지면 약 30만 호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걸 정조준했습니다. 2월 8일에 수백 채씩 집을 사 모으도록 허용하는 건 이상하다. 2월 9일에 같은 다주택인데 영구적으로 특혜를 줄 필요가 있느냐. 2월 10일에 42,500세대가 양도 차익 누리며 무기한으로 버티지 않고 매물로 나오면 집값 안정에 효과가 있다. 사흘 연속이죠. 하루도 안 쉬고 이 주제만 파고들었습니다. 2월 12일 브리핑에서도 재경부 세제실장이 이렇게 말했어요. 등록 임대 의무 기간이 지나서도 양도세 중과에서 배제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일반 주택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논리는 이겁니다. 양도세 중과라는 앞문을 닫아봤자 등록 임대라는 뒷문이 열려 있으면 소용이 없다. 그래서 뒷문도 같이 닫겠다는 거예요. 근데 모두가 파는 건 아닙니다. 증여로 돌리거나 종부세를 감수하고 버티는 선택지도 있어요. 뒷문을 닫아도 창문으로 빠져나가는 사람은 있다는 겁니다. 이 리스크는 좀 뒤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세 번째 카드는 당근입니다. 전세 낀 매물 실거주 유예. 자,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채찍을 휘둘렀더니 다주택자들이 이러는 겁니다. 팔고 싶은데 세입자가 있어서 못 판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은 실거주를 해야 하는데 전세 세입자가 살고 있다. 세입자를 내쫓으라는 거냐? 심지어 현장에서는 이런 일까지 벌어졌다고 해요. 세입자가 집주인한테 거꾸로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집 비워줄 테니까 웃돈을 줘라. 수천만 원까지 요구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채찍만 있고 퇴로가 없으면 이런 부작용이 생기겠죠. 그래서 나온 게 이겁니다. 2월 10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됐어요. 무주택자가 다주택자의 전세 낀 집을 사면 실거주 의무를 최장 2년 유예해 줍니다. 2028년 2월 11일까지 입주하면 되고요. 세입자 계약 끝날 때까지 기다려도 된다는 거예요.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무주택자만 됩니다. 1주택자 갈아타기는 안 돼요. 이 카드의 역할은 명확합니다. 채찍으로 압박하되 못 판다는 핑계를 없앤 거예요. 네 번째 카드는 장기 약속입니다. 6만원 공급. 마지막 카드죠. 용산, 과천, 태릉, 광명, 하남 이름만 들여도 화려합니다. 근데 이 영상 시리즈를 따라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착공이 2028년에서 2030년, 실입주는 2032년 이후입니다. 이 편에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요, 공급 발표는 입지의 인증이지 실물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 카드는 왜 필요할까요? 심리적 안전망입니다. 다주택자한테 지금 팔아도 나중에 살 곳이 있다는 메시지, 무주택자한테는 기다리면 기회가 온다는 메시지, 시장 전체한테는 정부가 공급도 하고 있다는 메시지예요. 실물은 아직 멀지만 나머지 세 카드가 작동하려면 이 배경이 필요합니다. 자, 네 가지 카드를 한눈에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에 세금만 올렸더니 매물이 잠겼다. 이번엔 실거주 유예로 퇴로를 열었습니다. 두 번째는 유예를 반복했더니 신뢰가 무너졌다. 이번엔 예외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세 번째는 공급만 약속했더니 10년을 기다려야 했다. 이번엔 단기 급매와 장기 공급을 병행합니다. 네 번째는 우회로가 있었다. 이번엔 임대사업자 뒷문도 닫습니다. 과거의 실패 하나하나에 대응하는 카드가 세트로 나온 거죠. 그래서 종합선물 세트라고 부른 거예요. 근데요, 종합이면 이번엔 진짜로 되는 걸까요? 설계도가 정교해진 건 맞습니다. 근데 설계도를 자세히 보면 비어있는 칸이 몇 개 보입니다. 빈 칸 하나는요, 매물은 쏟아지는데 거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숫자를 보겠습니다. 정책이 쏟아진 전후로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느냐면 매물은 확실히 늘었어요. 아실 기준으로 1월 23일에 5만 6천 건이었던 서울 아파트 매물이 2월 11일에는 6만 1천 건이 넘었습니다. 20일 만에 약 10% 늘었어요. 근데요, 거래량은요, 1월 한 달 기준으로 보면 오히려 줄었습니다. 직방직계로 서울 아파트 1월 거래량이 3,228건이에요. 작년 12월 4,733건에서 32%가 빠졌어요. 같은 기간 경기도는 4% 감소, 인천도 4% 감소인데 서울만 32%예요. 물론 이건 연초 비수기 효과도 있고 대출 규제 영향도 섞여 있어요.
정책 하나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방향은 읽히죠. 팔겠다는 사람은 늘고 있는데 살 사람은 안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 수도권 주담대 한도가 6억입니다. DSR 규제도 빡빡하고요. 강남에 금매가 나와도 6억 가지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채찍으로 매물은 나오는데 살 사람한테는 지갑을 안 열어준 거예요. 근데요, 이 상황이 우연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요, 대출을 지금 같이 풀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매물 나오자마자 수요가 확 붙겠죠. 그러면 가격이 안 내려가죠. 채찍의 효과가 사라지는 겁니다. 정부의 속내는 알 수 없어요. 가계부채 관리 때문일 수도 있고 인플레이션 억제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유가 뭐든 간에 결과적으로 대출 규제가 가격을 누르는 핵심 장치가 되고는 있습니다. 비유하자면요, 백화점 세일에서 문을 동시에 여는 게 아니라 먼저 물건 가격을 내리고 1시간 뒤에 문을 여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세일이 되겠죠. 의도를 했든 아니면 결과든 지금 구조는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대출 규제가 풀리는 시점이 곧 전환점이 되겠죠. 문제는 타이밍입니다. 4, 5월이 진짜 분기점이 될 것 같아요. 전문가들도 거래 회복 여부는 양도세 중과 종료 직전인 4, 5월 매물출의 규모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때 가격이 충분히 눌리느냐, 대출 카드가 나오느냐, 여기서 판이 갈립니다. 두 번째 빈칸은요, 매매를 잡으려다 전세가 터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좀 무서운 얘기예요. 위에서 말한 두 번째 카드에서 임대사업자 특혜를 줄인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임대사업자들이 시장에서 하는 역할이 뭐였냐면 비중 자체는 크지 않아요. 서울 아파트 190만 세대 중 등록 임대 아파트가 약 4만 3천 세대, 약 2%입니다. 근데요, 이 2%가 특별했던 이유가 있어요. 등록 임대주택은 5% 증액 제한 룰을 지켜야 해서 시세가 오르는 동안 임대료는 못 따라가요. 그래서 주변보다 상당히 저렴한 전세가 형성돼요. 저렴한 전세의 공급원이었던 거죠. 숫자는 작아도 시세를 눌러주는 앵커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채찍질을 하면 이 사람들이 임대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매물로 내놓겠죠. 매매 시장에서는 물량이 늘어나니까 좋아요. 근데 전세 시장에서는 저렴한 물량이 빠지는 겁니다. 숫자로 보면요, 대한주택임대인협회 자료에 따르면 서울에서 임대 의무 기간이 끝나는 아파트가 2025년에 약 3,800호, 2026년에 약 22,800호, 2027년에 약 7,800호입니다. 올해 2026년이 집중 구간이에요. 이 물량이 전세 시장에서 빠져나가면 전세 매물이 줄고 전세값이 오르겠죠. 실제로 이미 조짐이 보이고는 있습니다. 서울 전세 매물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1년 전보다 약 26% 줄었어요. 물론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된 물량도 섞여는 있습니다. 근데 전세든 월세든 세입자 입장에서 저렴한 선택지가 줄어든다는 건 같은 거예요. 직방 기준으로 2026년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이 약 1만 6천 가구입니다. 작년보다 48% 줄어들었어요. 비유하자면요, 한쪽 수도관을 고치려고 문을 잠갔는데 반대쪽 수도관이 터지는 거예요. 매매 시장을 안정시키려다가 전세 시장이 불안해지는 거죠. 정부도 이걸 아니까 임대 물량 축소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구체적인 건 안 나왔습니다. 세 번째 빈칸은 시간표가 전부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은근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양도세 중과 부활은 3개월 뒤, 실거주 유예는 최장 2년, 임대사업자 세제 개편은 아직 검토 중 단계, 확정 아닙니다. 6만호 실입주는 2032년. 4가지 카드가 동시에 나왔다고 했지만 실제로 효과가 나타난 시점은 전부 다릅니다. 비유하자면요, 오케스트라인데 악기마다 박자가 달라요. 드럼은 3개월 뒤에 치고 피아노는 2년 뒤에 치고 바이올린은 6년 뒤에 쳐요. 동시에 연주한다고 했는데 소리가 맞을지는 다른 문제인 거죠. 특히 위험한 구간이 있습니다. 5월 9일에 양도세 중과가 부활하면 5판 다주택자들 매물이 잠겨요. 근데 임대사업자 개편은 아직 검토 단계라서 뒷문은 아직 안 닫힌 거예요. 3개월짜리 카드는 터졌는데 나머지가 아직 안 깔린 상태. 이 공백 사이에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솔직히 아무도 모릅니다. 네 번째 빈칸은 20년짜리 학습 효과라는 거예요. 이건 1편에서 다뤘던 이야기의 연장선입니다. 한국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은 20년 동안 이걸 배웠어요. 정권이 바뀌면 정책도 바뀐다. 노무현 때 올린 세금 이명박 때 내렸죠. 문재인 때 올린 세금 윤석열 때 유예했습니다. 그럼 시장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5년 하는 거잖아.
다음 정부에서 또 풀어줄 수 있잖아. 그럼 버티면 되지 않나? 종합 선물 세트가 아무리 정교해도 이 정부 임기 내라는 유통기한이 찍혀 있는 겁니다. 비유하자면요, 의사가 완벽한 치료 계획을 세웠는데 환자가 다음 의사는 약 안 먹어도 된다고 할 걸 하는 거예요. 치료를 안 받는 게 아니라 다음 의사를 기다리는 거죠. 물론 이 대통령도 이걸 알고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비정상적인 버티기가 이익이 돼서는 안 된다고 보유세 카드까지 시사하고 있는 거겠죠. 하지만 보유세는 아직 안 나왔고 나오더라도 국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설계도는 대통령이 그리지만 시공은 국회가 해야 하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과거엔 세금 따로, 공급 따로, 유예 따로 단발이었고 시장은 매번 빈틈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동시다발이죠. 채찍, 우회로 차단, 당근, 장기 약속. 4장의 카드가 과거의 실패를 하나씩 메우는 구조로 나왔습니다. 설계도는 분명히 정교해졌어요. 하지만 대출이라는 5번째 카드는 아직 주머니 안에 있고 전세시장이라는 수도관이 터질 수 있고 시간표가 다른 카드들이 한 박자에 맞을지 모르고 20년간 다음 정부를 기다리자는 학습은 아직 깨지지 않았습니다. 시장은 발표가 아니라 실행에 반응합니다. 앞으로 3개월이 이 설계도의 첫 번째 시험대가 되겠죠. 1편에서 세금의 딜레마를 받고 2편에서 공급의 함정을 받고 오늘은 그 퍼즐이 어떻게 맞춰지는지를 봤습니다. 그리고 아직 주머니에 카드가 남아있는 것 같아요. 보유세 강화는 이미 시작됐고요. 종부세 합산, 과세 조이기, 임대차법 손질, 재건축 규제 완화 등 아직 안 꺼낸 카드가 여러 장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순서로 언제 어떻게 꺼내는가가 다음 관전 포인트예요. 근데 하나 남은 게 있습니다. 이 설계도에서 가장 큰 변수는 정책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바로 시장 참여자들의 기억입니다. 20년 동안 버티면 이긴다를 배운 사람들이 이번에는 다르게 움직일지 그건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